청취자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영어교육의 연구와 수업, 그리고 이슈를 리뷰하여 수업과 연구의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최영수의 빅터입니다. 2028년 또 수능이 변화합니다. 물론 고교 학점제와 교과 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수능까지 영향이 전해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향간에는 이 변화가 오히려 교육과정과 부딪히기도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8년까지 어떤 교육계의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수의 영어교육 팟캐스트 가을편 시작합니다. 오늘도 덩컨과 에마 나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덩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은데 잘 지낸 것 같고, 창밖에도 지금 네네. 아직 여름인 것만 같던 지난주였는데 지금 약간 겨울이 금방 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는 걸로 봐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구나, 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준비를 벌써 하고, 또 이러다 보면 새해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시간 좀 약간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요번 연도는 좀 유독 작년에도 그랬을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10월이라 그런지 더 아직 뭐 한 거 없는데 벌써 10월이야? 이런 생각에도 잠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벌써 10월이고 이제 사실 2달 정도만 더 있으면은 올해가 이제 가기 때문에 맞아요. 또 덩컨쌤 있는 데는 또 엄청 추워졌을 것 같아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갑자기 이게 가을이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없어져서 이제 평균 기온이 이제 10도대로 내려왔는데, 추워지는 날엔 또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초겨울 날씨. 우리나라가 11월에 이제 초겨울 날씨가 중순의 말에 시작한다면 여기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또 겨울이 왔나 싶을 정도로 빨리 오죠. 거기 좀 있으면 눈 오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맞아요. 눈은 11월 정도에 보통 오는데 그냥 춥다라는 느낌은 한 10월 달 중순에 시작하기도 해요. 일교차 지금 벌써 되게 큰 게 느껴져요. 아직 뭐 파카를 입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동부의 날씨는 좀 사계절 중에서도 확실히 겨울이랑 여름이 긴 것 같아요. 겨울이 훨씬 길게 느껴져요. 체감상으로는. 맞아요. 거기는 되게 길죠. 동부는. 에마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개강을 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이 월수에 있는데 월요일에 노는 날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그쵸. 보강 지옥이었겠네요. 추석도 그렇고 한글날도 그렇고. 보강을 이 학사 규정이 빡빡해져가지고 꼭 몇 그렇죠. 줄을 채워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네, 보강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저희 이제 가족분들 중에 교수님이 몇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수업을 빼고 오실 수는 없어서 수업을 하고 다시 장례식장 오시고, 그다음에 다시 수업을 하러 가셨다가 다시 장례식장 오시고, 지금 그래가지고 정말 요즘 학사 일정 빡세구나, 약간 그런 게 확실히 체감이 되긴 했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주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진짜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추석 참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덩컨쌤은 또 미국이라서 그렇게 크게 보내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집에서 어차피 추석이라는 연휴가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별도로 그래서 평소랑 똑같았고, 집에서 그냥 뭐 음식 한두 개 같이 만들어 먹고 가족끼리. 여기는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한국 날짜 기준으로는 이제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컬럼버스 데이라 가지고 쉬는 날이 있는데, 근데 제가 있는 타운은 학교 위주다 보니까 이제 그 휴일을 적용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컬럼버스 데이 수업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뭐 아마 공무원들이 좀 더 휴일이나 이런 걸 좀 챙기는 것 같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월 달 말쯤 가면 있는 땡스기빙 휴일에 되면 좀 우리가 요번에 한국에서 보낸 그런 추석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일주일을 쉬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좀 방학처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에마쌤은 어떠세요? 네, 저도 고향 마산에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차를 가져갔는데 제가 한 번에 내려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날 뭘 마감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마감도 하고 운전까지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밤에 서울에서 한 10시쯤 출발해서 2시간을 달려서 충주에 가서 하루 자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충주에 누가 있어요? 충주에 누가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고 그냥 중간 지점이라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한 문경까지 30분 더 갔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날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30분 밤 운전을 좀 더 못하겠어가지고 여기서 만족하자. 2시간 내려왔다. 서울을 일단 나왔다. 교통체증 없이 서울을 나왔다에 만족하고 그래서 충주에서 하루 자고 거기서 일 좀 하다가 다시 마산에 갔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다음에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올라올 때 8시간이 걸렸거든요. 저 분명히 맞아요. 아침 9시에 출발했는데 서울 오니까 저녁 5시인가 이래가지고 가는 길이든 오는 길이든 중간 지점에서 하루 자고 그냥 그 동네 약간 구경하고 오면 어떨까. 차를 가지고 간다면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것도 또 색다른 한국을 가는데 네. 그렇죠. 하루를 가는 왜냐면 저 혼자 운전해야 되니까 누가 교대를 해주면 상관이 없죠. 근데 혼자 운전을 해야 네네네. 되다 보니까 차가 막히면 진짜 8시간씩 걸리거든요. 얘를 혼자 감당하기엔 버겁기 때문에. 우리나라 참 좁은데 운전을 오래 해야 하는 맞아요. 그쵸. 그런 게 있죠. 저희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부터 저희 최영수의 팟캐스트 가을편에서는 2회 동안 저희 문법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문법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어 교육의 시작과 거의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참 변화를 시도를 하면서도 이 변화하기 쉽지 않은 그 영어 교육의 어떤 한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GTM에서부터 그 포커스 온 폼, 포커스 온 폼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문법 교육들이 계속 유행처럼 그 유행이 번졌다, 사라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이제 GTM이 더 좋아졌다. 근데 사실 다시 GTM이 뭐 좋다라는 물결이 약간은 있었지만 좀 많이 죽었고 그리고 그게 좀 변화를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변형된 GTM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문법 교육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우리가 학생들에게 문법을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머쌤 시작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문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문법이라고 하면 뭔가 규칙, 법이라고 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문법은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게 문장에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에서 단어를 조합을 해야 의미가 완성이 될까,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낼까 여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이라는 걸 뭐 법칙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서로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단어랑 구문을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거다. 글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학생들도 문법 왜 배워야 되는지 조금은 인지를 하게 되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편안하게 접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가르칠 때 우리가 보통은 그 형식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수동태는 BPP야, 뭐 현재 완료는 have PP, has PP야, 뭐 PP는 뭐 규칙이 있고 불규칙이 있어 이렇게 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문법을 다뤄줄 때는 3가지 영역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3가지 영역의 첫 번째는 폼, 형태, 2번째는 미닝, 의미, 3번째는 사용인데요. 폼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식에 해당하는 거겠죠. 뭐 의문이라던가 문자라던가 그리고 또 뭐 기호로 수화 같은 걸로 또 언어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문법 형태소 예를 들면 뭐 ER을 붙였을 때는 뭐 비교급이야. 뭐 EST를 붙였을 땐 3개 이상에서 가장 뭔가 최고의 것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function words라고 해서
의미가 크게 있진 않지만 문법적인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뭐 전치사 같은 단어들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구문 패턴도 폼을 다룰 때 꼭 빼먹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닝으로 의미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단어 단위겠죠. 그러니까 어휘를 문법 시간에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고, 그리고 품사를 바꿔주는 그런 파생 접사? 뭐 예를 들면 션을 붙이게 된다. 뭐 TION을 붙이면 명사다. 뭐 MENT를 붙이면 네네. 명사다. 이런 식으로 단어의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파생 접사를 학생들한테 또 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가장 간과하기 쉬운 사용 부분인데요. 그냥 뭐 수동태를 PPP라고 막 알려주는 거 열심히 하고 해석까지는 또 하는데, 도대체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려주는 걸 우리가 좀 많이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수동태라는 건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별로 안 알려주고 싶을 때, 누가라는 사람을 지우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네. 그 비즈니스 레터 같은 데서 뭐 이 안건을 고려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겸양의 표현을 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꽃병이 깨졌다라고 할 때는 할 때 뭐 수동태를 쓰게 되면 누가 깼는지를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가리고 싶을 때, 아니면 좀 그 사람을 깬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같이 전달해주면 굉장히 학습자들도 문법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화 패턴을 알려주는 것도 사용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한국어로 글을 작성하는 거랑 영어로 글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막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문장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문장 앞에 배열을 하고, 새롭게 전달하고 싶은 그 신정보라는 거, 뭐 문장 뒤에 배열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담화 패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수업을 할 때 세 가지 영역, 형식, 의미, 그리고 사용 측면까지 다뤄주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문법 수업할 때 그냥 전달을 하기보다 학생들의 생각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능숙도 수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영어를 어떤 맥락에서 쓰고자 하는 학생들인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예문을 만들 때도, 예문을 찾을 때도, 뭐 액티비티를 구성할 때도 조금 더 학습자들에게 다가가는 어필이 되는 것들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문법 수업을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냥 교과서에 매몰되기보다는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이 문법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뭐 기능을 하고 싶을 때, 뭐 예를 들면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 이때는 어떤 문법을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뭐 양해를 구하는 편지를 써야 돼. 이럴 때는 어떤 문법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 맥락을 좀 의미 있게 부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법이다 보니까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확성도 함께 고려를 해주는 게 문법 시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굉장히 지루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생동감 있고 좀 와닿는 예문을 준비를 하는 게 교사로서 좀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뭐 아까 뭐 지금 에마 쌤이 얘기한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왜 이제 학생들에게 문법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문법이 네. 무엇인지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특히 이제 교수를 할 때 글씨를 이제 잘 떠올려 보면은 문법을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왜 너네가 이 문법을 배워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연결이 되는 게 수능에 어법 문제가 나오니까, 뭐 문법 문제가 나오니까 라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이제 수능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문제가. 맞아요. 네, 그 어법이라고 딱 그 어법상 틀린 것은이라고 했던 거를 옛날에는 3점을 줬었는데 이제는 2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예, 점점 더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리딩에서 이제 컴프레hen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가라는 생각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까 이제 에마 쌤이 얘기했듯이 accuracy가 중요하다. 이 그래마를 배우고 알면 알수록 사실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룰 베이스로 가르친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유는 설명을 해줬지만 나는 널 이렇게 가르치진 않을 거야 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에머슨이 얘기한 것 중에 마지막에 어떤 그 세그먼트적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맥을 보여줘야 되는 그거를 해야지 사실은 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실 이유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이유에 맞는 교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실을 돌아보면 이유도 설명을 안 해주고 우리가 문법을 가르치는 거는 그냥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아니면 교과서에서 이 문법을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설명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까? 뭐 GTM으로 설명을 할까? 아니면 뭐 폰컨서 폼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예문을 들어가지고 뭐 애들 룰을 디스커버리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까? 그런 교수법만 생각하지 좀 더 원론적인 얘기는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물론 그게 선모전이고 애들이 싫어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그 조금 더 돌아가가지고 사범대에서 우리가 문법 교육이라는 것을 받을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법 교수법,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걸 그래마 티칭이라는 네. 그 과목을 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우리도 사범대 학생들에게 이 문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사범대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 교사들도 정확하게 내가 이 문법을 왜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채 그냥 임용고시에 나올 그 그래마 티칭 그쵸. 북들을 막 답습을 하면서 그 룰을 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문을 찾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를 가서도 여러 가지 교수법을 써보긴 하지만 그게 맨 처음에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다 GTM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GTM이 엄청나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아, 그쵸. 룰 하나만 딱 가르쳐주면 수백 문장이 해석이 가능해. 맞아요. 이렇게 효율적인 방식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원론적으로 왜 이 문법을 가르쳐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문법을 배워야 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문법이 아까 에마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시스템 뭐 정확히 이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도구라는 거를 조금 깨닫고서 그 접근을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우리가 이제 언어 교사로서 교육을 받을 때 뭐 사범대가 됐든 아니면 대학원 과정에서 이런 문법에 대해서 익숙하게 배운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트레이닝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언어의 그 중추 문법의 어떤 구성 하위 되게 구성주의적으로 구성 요소들과 그리고 그 구성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이제 적용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규칙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그다음에 가끔 적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집중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고 사실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임용 시험에서도 요즘은 문항들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교실 상황에서의 적용에 관련된 문항들도 많이 늘었지만 전반적인 이제 문법 수업 내지는 학교 문법의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언어학적인 지식을 교사 스스로도 많이 이제 갖추도록 요구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역사적으로 좀 오래되기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 부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어로서 영어나 아니면 외국어로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경제성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우리가 주당 공식 교육으로 뭐 최장일 해봤자 4시간 정도를 이제 영어 과목에서 가르칠 수 있고 선택 과목이 붙어야지 이제
주당 8시간까지 늘어나는 음.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사교육은 차치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서 학생들한테 그 언어의 구조적인 측면이라는 규칙을 이해도 시키고 그걸 가지고 뭐 리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보의 습득 및 처리를 외국어로 가능하게 하는 기초까지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영어 교사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 문법 경도화된 그런 수업에서 문법의 언어학적인 지식을 학생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내려다 주는 것에 되게 많은 활동들이 오랫동안 중심이 돼 있었고, 아까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그 당위성이라고 할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교실 상황이나 아니면 수업 매 시간마다 배웠던 그런 문법 항목들을 스스로 발견해 보는 그런 시간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그 문법을 기억해 가지고 뭐 클로즈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틀린 걸 고른다든지 아니면 문법 형태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작문을 해서 이렇게 빈칸을 쓸 수 있는지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주가 되었었는데 요즘은 좀 바뀌고 있는 거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사용예라든지. 근데 여전히 교재나 아니면 또 활동들의 그런 구성 요소를 보면 우리가 매주, 매 시간, 뭐 길게는 학기마다 배우는 문법의 세부 지식적 항목이 되게 잘 나누어져 있고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문법은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이라는 것이 뭐 커리큘럼상에서 제시가 돼 있으니까 적어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커버를 하고 그걸 이제 완벽하게 연습해서 습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구성되는 거고 그게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뭐 소위 말하는 내신 시험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수능에서 이거를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잘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되게 잘 맞춰져 있는 우리가 경험을 뭐 성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연도의 나이를 먹고 학년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의 문법은 기본적으로 습득이 돼 있고 뭐 이걸 가지고 적어도 틀린 항목을 발견해 가지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기대치가 학생들한테 늘 부여돼 있었는데 잠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문법을 왜 배우는지가 결국은 사용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장기적인 목표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데 그 연결을 잘 못 시키던 측면이 있으니까 그 지식을 학생들이 그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이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수능이나 소위 말하는 예전 학력고사 그런 때에는 문법 문제가 정말 많기도 했고, 그래서 문법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직결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뭐 직접적인 문법 지식을 묻는 일은 거의 없죠. 장기적인 수능에서는 그쵸, 없고 그쵸. 근데 또 불균형스럽게도 그걸 여전히 유지하는 내신 시험들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니 여전히 문법을 또 놓지는 못하고 소위 말하는 그 최상위권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문법을 여전히 옛날처럼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득, 현실적인 이유,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어떤 성적이 필요해서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당연히 설득을 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이 배우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상황 내지는 정보 습득 상황에서 존재하는 그런 구조이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제시되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의 권위로서 문법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되게 그 부분이 슬기롭기 어렵잖아요. 이게 언젠간 나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만을 학생들한테 가지라고 할 수 없으니 이러이러한 어떤 문법들은 요러요러한 뭐 상황과 장르와 혹은 글쓰기나 혹은 반대로 의사소통, 구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쓸 일이 있다라는 것 플러스 사실은 그런 쓸 일을 미리 지금부터 교실에 가져와서 충분히 스스로 만들어보고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좀 이제 평가도 옮겨가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우리가 대부분 표준화 시험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표준화와 되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말씀하시는 거 들었다 보니 생각이 든 게 제가 토익 강의를 할 때 문법을 다루잖아요. 그 네네네. 리딩을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거 몇 월에 나왔다. 음, 이거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네. 네. 이거 당장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지금 외워야 돼요. 이런 말로 그 권위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 말을 지금 들어야 되는 당위성을 거기서 부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고 하는 설명보다. 그래서 이 시험을 대비를 시켜야 되는 입장은 정말 다른 것 같고, 교실 안에서 할 때는 하다못해, 아, 이거는 친구들끼리 쓸 수 있는 대화야,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대화야, 이 정도의 구분이라도 최소한 시켜주는 게 교수자가 할 수 있는 조금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의사소통 측면에서 우리가 그 다양성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그 여행 유튜버 특히 여행 유튜브를 보면은 영어를 그래도 옛날만치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영어도 맞아요. 잘하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 굉장히 그쵸. 많거든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죠. 그럼 또 음. 거기서 학생들에게 반발을 사기가 굉장히 쉽겠네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말 안 해도 단어로만 말해도 다 돼요. 굳이 배워야 됩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단어로만 얘기해도 여행 갔을 때 뭐 맞아. 학생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어디다 써요? 언제 써요? 그쵸, 그쵸.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 너네가 뭐 회사에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메일을 보낼 땐 진짜 중요하겠네요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행 갔을 때 쓸 수 있어. 선생님 여행 갔을 때 그냥 단어로만 하니까 다 되던데요. 맞아. 뭐 단어로만 해도 그냥 의사소통 다 돼요. 이렇게 맞아. 얘기하면은 물론 되겠지만 나중에 네가 비행기가 연착이 됐는데 비행기 수화물이 안 나온다든지 컴플레인 하지 않겠니? 컴플레인 하기 전에 그럼 너 단어로만 욕하면서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사실 디테일이 들어간 거라서 맞아요. 일반인들도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도 컴플레인하기 어려운 그 음. 항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참 그 교실 상황에서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도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에서 굉장히 당위성을 많이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이런 의사소통에서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문제가 굉장히 커진 것 같기도 해요. 그 영어권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문법을 모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못 배운 사람 혹은 그 학습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많이 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래 했던 말인데 원래 이런 의미로 했는데 이게 와전이 돼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오해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서로 원어민이 아닌 걸 알고 우리가 원어민보다 그러니까 원어민하고 소통을 하는 것보다 비원어민끼리 영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훨씬 그쵸, 많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참 그렇게 그러니까 문법 교육을 우리가 당위성을 설명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에 그냥 너네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법 교육을 하는 거야. 선생님,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요즘은 또 생활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해외 한 번씩은 웬만하면 가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음식 뭐 주문하거나 이럴 때 네. 그냥 뭐 단어 이거 디스 뭐 넘버원 이렇게 하면은 다 되던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을 상정하기가 너무 파티큘러한 상황이라니까 그걸 상정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외워 그러면 외우는데 요즘에는 외워 그러면 왜 외워야 돼요라고 그쵸.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참 어려운 느낌이 들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 교과목을 이제 그런 의사소통 도구를 가르친다라는 느낌만으로만 하게 되면은 이제
순전히 학생들의 선택과 수요에만 맞춘 교과목으로서 이제 우리가 티칭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이 영어라는 교과목을 일종의 정말 교과목으로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교과목으로서의 영어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런 양과 그 다음에 습득해야 되는 지식의 대상으로서도 또 이제 교실에서 가르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다 보니까 그 중간 어딘가를 이 선생님들이 항상 헤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뭐 필요성이라든지 유용성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해야 하는 언어로서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게 우리가 그 구분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교과목 중에 평가 대상이자 그다음에 주요 교과목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가늠하는 그런 그 맞아요. 지식 컨텐츠로서의 또 이 영어를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희들이 이만큼 배워서 나한테 혹은 학교에 수행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또 이 영어 교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교사들의 역할이 이 교실 안에서 되게 다층적으로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질문은 그 어딘가를 막 넘나드는 거예요. 이 배우는 것이 나의 인생과 얼마나 상관이 있어요. 문법에 대한 특히 문법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그런 회의감이라든지 혹은 뭐 증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인과 동시에 또 선생님들은 그 질문에 공감을 해서 그 질문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행정적인 또는 이 어떤 교육 시스템적인 문제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이 서브젝트로서의 또 이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그 질문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답을 다 주지 못한 상황에서 또 학생들한테 일종의 어떤 푸시를 해서 내용을 가르쳐고 학생들이 또 따르게끔 해야 되는 그 중간에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나눠가지고 실제적인 영어 교육과 그리고 학습 내용으로서의 영어 교육을 잘 분리를 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 아니면 통합을 하면서 두 가지 측면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학생들이 다 균형 있게 따라오게 할 것인가 이거가 참 우리한테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이미 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미 하고 있을 고민이고 또 어느 정도 뭐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걸 극복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비슷한 고민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뭐 때로는 회의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이 든다면은 그건 뭐 선생님이나 학생들 둘 다의 문제는 아닌 거고 영어라는 것이 한국에서 가지는 진짜 복잡한 그런 지위 내지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철학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중요하다고 뭐 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반대편이라든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영어 싫어하면은 영어 싫어하는 지진한 내지는 영포자라고 우리가 취급을 했는데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어를 싫어하더라도 그 영포자를 영포자로 두는 게 이 학생의 장기적인 어떤 그런 인생이나 학습이나 아니면 뭐 어떤 학업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절대 올바르지 않은 거죠. 영어를 영원히 안 쓰는 상황은 우리가 이제 국제화된 시절에서 얻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이 당장 공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너가 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메일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저는 공부 안 하고 뭐 사무직 안 할 건데 뭐 이런 대답이 당장 들려올 텐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서브젝트로서의 영어가 아닌 그 차원에서의 이런 보는 거잖아요. 이 학생의 입장에서. 네, 그러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도 해줄 수 있으면서 당연히 우리는 또 지식적인 측면도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은 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뭐 완전히 선택 가능한 그런 교과목이자 선택적으로 배워도 안 배워도 지장이 없는 언어이면서 어떤 교과목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될 그런 딜레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히려 사범대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쉽게 이해시킬 수는 있긴 한데 왜 그러면은 너네 이거 영어 선생님 됐는데 애들이 묻고 물어봤어. 너 뭘로 못할 거야? 어떡할 건데? 대답 어떻게 할 건데? 내신 문제로 시비 걸리면 어떡할 건데? 이런 질문을 할 그쵸.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약간 네. 그런 게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신텍스도 진짜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게 신텍스랑 이 사실 문법이랑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폼에 대한 그 내용 그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그 신텍스랑 이거를 같이 잘 해야 나중에 그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도 질문할 수 있고 그 민원이 오는 것도 대답을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사범대 학생들의 입장인 거고 학생들을 이제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 아까 동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해하기는 어렵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학생 고3이든 고2든 학생들한테 아무리 이걸 당위성을 설명해주고 해도 절대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졸업생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 그리고 졸업생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 선생님 그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그래요? 네. 다 뭐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조금 뭐 공부를 좀 그래도 2, 3등급 정도는 맞던 애들인데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거를 그랬어요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졸업생들이 특히.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도 꽤 있어서 진짜 그때는 이해를 못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거를 이해를 했으면 너가 더 좋은 대학을 갔겠지. 어쨌든 갑자기 서브젝트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느낌이라니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약간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당위성을 설명을 하면 당위성에서는 이 교과 이외의 걸 얘기하고 그쵸. 다시 돌아오면 생활, 다시 네. 교과 거를 가르쳐요. 그리고 아까 그 에마 쌤이 얘기하고서 제가 다시 얘기했을 때 당위성을 얘기 막 하고서 나는 그 대신 이렇게는 가르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막 GTM으로 가르쳐. 이러면 모든 게 깨져 있는 이 상황이라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조심도 해야 되고 함부로 말한 게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은 정답일까 했을 때는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답이 있었으면 이미 사람들이 그걸 다 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뭐 인트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문법 교육이 굉장히 트렌드가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아직 논의가 계속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논문들 찾아보면 사실 문법 교육에 대한 그 논문들은 많이 없긴 해요.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문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왜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희가 답을 내린다기보다는 저희도 이 왔다 갔다 하는 문법 교육의 속에서 저희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덩거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듣고서 어떤 뭐 내가 너무 생각 안 했구나 아니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경각심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내가 문법이 무엇이고 어떤 경각심을 갖고 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문법 교육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교육관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문법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how에 대한 지금 what과 why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제 how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영어 교육의 연구와 수업 이슈를 리뷰하여 수업과 연구의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최영수의 빅터 엠마 덩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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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뵙겠습니다.